이제 4강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건데 지금부터는 미시경제를 할 겁니다. 계속 그러다 이제 한 중간쯤 가면 제가 이제 거시경제를 또 시작하겠죠. 자, 경제학 종류 중에 미시경제 출발해 봅니다. 제목이 시장 그리고 수요 공급. 자, 요점이 이겁니다. 이제 근데 그 내용은 다음에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요. 이 목차에 관해서 여러분들 주의사항 하나 드리면 이 4강 얘기를 둘로 나눴어요. 이론편 1, 요번에는 요 이론편 1을 하는 거고요. 다음 강의는 이론편 2가 되고 세 번째 강의가 4강의 문제풀이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강은 전체적으로 강의 수로 따진다 그러면 3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강의를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강의 노트에는 4강으로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죠, 내용이. 요점은 이겁니다. 함수 얘기를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얘기를 할 겁니다. 수요. 제일 중요한 얘기죠. 요게 1의 얘기고, 다음 강의인 이론편 2에서는 공급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전체의 수요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냐. 요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라는 거, 수요가 이제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점이 이거죠. 우리가 경제학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거냐, 낭비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야, 쓸 수 있는 재료가 한정돼 있는데 이거 아껴서 잘 써야 되지 않느냐. 뭐 버리는 거 없이 모자라지도 않게. 그러니까 그 효율적으로 잘 배분. 그러니까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배우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에서 배분되게 하면 돼. 시장에 맡겨도, 시장에서 맡겨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 말의 느낌은 어떤 게 있냐면, 야, 국가가, 예를 들어서 공산당처럼 국가가 다 계획해서 일일이 다 나눠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생산을 계획하고, 이러면 효율적 배분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맡겨도 그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야?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사람한테 맡겨준다는 얘기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알아서 거래하도록 내버려둬. 그러면 걔네들이 만나는 데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두란 얘기야.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시장이라는 거는 딱 4가지가 있어요. 거래되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 소비자, 이 상품을 팔려고 하는 공급자, 생산자, 그리고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 요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알겠어. 아, 시장에다 맡겨두면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구나. 그러나 요 시장이라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야. 완전 경쟁 시장. 자, 후반에 시장의 구조가 쓸 때 이 전제 조건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완전하다는 말이 앞에 있잖아요. 퍼펙트한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꿈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시장. 왜 이상적이고 꿈의 시장이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낭비 없이. 이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는 이런 시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시장을 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 시장이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한 이 시장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볼 거란 얘기예요. 그럼 현실의 시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이건 우리가 시장의 구조에 가면 현실의 시장도 다루어 볼 겁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말로 하면 독점 시장, 과점 시장 한 2-3개밖에 없는 거죠. 독점적 경쟁 시장.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음식점, 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건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인데,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4강부터 쭉 미시경제에서 수요 공급을 다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시장을 가정한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3강에서 시장에는 생산물 시장이 있고요. 요소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둘 다 볼 필요 없이, 물론 우리가 경제학을 더 깊게 공부하면 요소 시장도 다룰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초적인 거니까 생산물 시장만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고 생산물인 시장을 가정을 해서 수요를 보고 공급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우쳐 볼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불안전 쪽은 지금 건들지 않는 겁니다. 이쪽은 아예 건들지 않고 완전 경쟁 시장의 요소 시장은
원리는 똑같아요. 수요 공급의 원리는. 다만 수요자 공급자가 바뀌죠.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는 가게고 공급자는 기업인데 요소 시장을 분석하러 들어갈 때는 수요자가 기업이 되는 거고 공급자가 우리 가게가 되는 거죠. 그거만 좀 위치가 바뀌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원리는 또 거의 같다. 거의 같다. 용어가 살짝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에 지금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수요를 보러 출발을 할 겁니다. 수요. 그런데 수요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라는 표현을 만날 거예요. 요 함수와 그래프인데 요 함수를 그래프로 나왔다는 건 함수를 시각화시켰다 이거야. 눈으로 보이게 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무슨 곡선 이런 말을 쓸 거예요.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말을 쓸 건데 이게 그래프란 얘기예요. 눈으로 보게. 그러면 이 함수란 말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배워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수학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이렇게 해봐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함수라는 거를 배워왔는데 알아. 그 말도 알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를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인과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불교에도 연기설이라는 게 결국은 인과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러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뭐 인식론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인과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여지도 있죠. 그러나 그건 의미 없어요.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함수 이러면 무슨 말을 떠올려야 되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함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함 들어갑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상자라는 얘기예요. 상자, 박스. 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죠.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여기 상자. 그리고 여기서 나옵니다. 뭘 하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근데 이 상자는 놀랍게도 플러스 3을 해. 그럼 여기다 1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결과로 4가 나오게 되겠죠. 요 기능을 얘기해요. 함수라는 게 영어로 요 F라는 게 펑크션이라는데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뭐냐면 1을 집어넣으면 더하기 3 하는 기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4가 나오는 거죠. 요 1이 원인이고 얘 기능은 플러스 3하고 그래서 결과가 요렇게 나와. 그럼 여기 그걸 이제 쓸 때 어떻게 쓰냐? 요렇게 써요. 결과를 왼쪽에다 쓰고 이꼴 여기 F 가로하고 원인.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y 이꼴 fx란 말은 정말 많이 봤잖아요. 요 y가 결과란 얘기고 요 x가 원이란 얘기예요. 요 f라는 건 함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상자 이름이에요. 그럼 나는 이렇게 쓸래요. y 이꼴 kx라고 쓸게요. 예, 괜찮아요. 그럼 함수 이름이 k 함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사랑의 함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사랑이라는 결과는 사랑이 러브니까 L 함수로 L이라고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원인 돈이지. 자, 그다음에 외모도 있고 뭐 성격도 있고 세 개만 잡아볼게요.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요? 아, 요건 L 함수인데, 즉 사랑 함수인데 사랑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돈, 외모,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미분이라는 게 뭐냐? 다른 거 그대로일 때 돈이 늘어났다 이거. 돈이 커졌어. 그러면 사랑이 커지겠지. 이렇게. 다른 거 그대로인데 외모 성형수술에서 외모가 잘생겨졌어. 그럼 사랑도 늘어나겠지. 자, 성격이 더러워졌다 갑자기. 아주 안 좋아서 그럼 사랑은 줄어들겠지. 뭐 이런 걸 그 변화를 보는 게 이제 미분이고 미분도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 제가 함수라는 말에 주눅 들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쉬운 얘기죠. 우리가 수요함수, 공급함수 볼 건데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이걸 눈으로 보여줘. 그게 그래프예요. 그래프. 즉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데카르시안 좌표 뭐 코디네이션이라서 데카르트 좌표라는 거 중고등학교 때 X 수평축 이렇게 수직축 이 결과 여기 수직에다 놓고요. 원인은 수평에다 놔. 여기에 X가 들어가는 거죠. 결과 Y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잖아요.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의 오른쪽은 플러스 값이 있고 원점의 위쪽도 플러스 값이죠. 원점의 왼쪽은 마이너스 값이고 아래쪽도 마이너스 값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원인 여기 보면 요걸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려야 돼요. 그래프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경제학에서는 대부분은 요 1사분면을 씁니다. 1사분면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격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격이 가장 낮은 값이 얼마일까요? 0이지. 1, 2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마이너스 2,000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격이 마이너스 2,000원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가 마이너스 2,000원이라면 그 사과 파는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주고 동시에 돈도 2,000원 준다는 얘기야. 나는 사과 받고 2,000원도 받는 거야.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은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다뤄요. 그래서 경자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요 니은자 모양이야. 니은자. 여기가 원점 0이죠. 여기도 플러스 값이고 여기도 플러스 값이에요. 그래프 그릴 때 생산량도 생산을 안 하면 0개지 마이너스 20개 생산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건 수학적으로는 원인은 수평에다가만 놓습니다. 결과는 수직에다가만 놔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에서 쓸 때는요. 요게 변하기도 합니다. 원인인데 수직축에 있기도 해요. 여러분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이제 우리가 다루겠죠? 거기서는 원인이 수직에 옵니다. 가격이 대표적인 건데 그거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엄밀하게 수학처럼 원인이 반드시 수평에 오는 건 아니에요. 수직에 올 때도 있고 결과가 수평에 올 때도 있다. 물론 수학처럼 원인이 수평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혼재돼 있다. 약간은. 자, 뭐 그렇게 갖다 놓고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함수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겠죠. 이 공급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함수로. 수요량은 F, F 함수죠.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수요량이야. 내가 이걸 기호로 쓰겠다 그러면 수요량이 디맨드니까 D 이렇게 쓰고 뭐 F를 바꿔도 되지만 가격은 프라이스잖아요. 그러니까 P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건 기호로 약속만 하면 되니까. 자, 공급량은 당연히 결과고요. 가격은 원인입니다. 요게 수요 함수고 요게 공급 함수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F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면 요 가격이라는 게 원인이니까 수평에 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수직에다가 놓여진다라는 거야. 수직. 요거 조심만 해주시면 돼요. 이 수요량 공급량은 결과여서 수직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셨지만 수평에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이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이다. 곡선인데 왜 직선을 그렸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직선으로 저는 그냥 쭉 할 겁니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수요 직선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수요 곡선인데 뭐 곡선도 해도 되지만 굳이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건데 심플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는 곡선이라 쓰고 직선으로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니은자에서만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 수요 곡선, 수요 함수 여기를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집중적으로. 자, 함수와 그래프 그렇게 두려울 만한 게 아니죠. 절대로. 자, 나중에 이제 제가 경제학을 또 깊게 더 들어가다가 물론 이 교양 경제에서는 다룰 일이 없겠지만 이제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도 정말 쉬운 얘기다. 예, 너무 간단한 얘기다. 라는 걸 이제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를 잡으러 떠나가 보죠.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이죠. 여기서 이제 수요를 한번 이해하러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요 법칙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건데, 자, 먼저 수요량이라는 거, 양자 들어있어요. 이거의 개념을 잘 봐보세요. 가격과 가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수요 함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 여기다 써볼게요. 수요량은 F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상품 수량이다. 요게 수요량이죠. 요게 가격이죠. 그죠? 얼마냐? 주어진 가격에서. 그걸 나타낸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핵심 변수가 뭐다? 수요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다? 원인 변수가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격. 물론 이 원인 변수를 이제 수학에서는 독립 변수, 결과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책을 읽다가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런 말 나올 때 독립 변수는 원인이구나. 종속 변수는 결과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주의할 건 산 게 아니에요. 사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죠. 경매할 때 이거예요. 100원입니까? 그러면 내가 10개를 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거야. 의향을 드러낸 거예요. 실제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엄밀하게 들어가면 소비라는 말을 쓸 때는 사실은 산 건데 우리
강의에서는 뭐 그렇게 엄밀하게 안 따질 거예요. 수요하고 소비 다 같은 말로 쓸 건데 수요의 엄밀한 개념은 산양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두 번째, 그 의사표시한 거를 이렇게 그거를 모아놓은 거 수요표 내지는 수요 계획이라고 해요. 가격과 수요량 이런 식으로 가격이 100원이잖아요. 그럼 나 15개 사고자 합니다. 라고 의사표시한 거고 80원이면 싸졌으니까 더 많이 사야겠죠. 20개 사고자 합니다. 60원이면 24개 사고자 합니다. 40원이면 27개 사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로 만든 걸 수요 계획 내지는 수요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이 수요 계획, 수요표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게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당연히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여기에 소득과 수요량도 아니고 기대와 수요량도 아니고 기호와 수요량도 아니에요. 가격, 제일 중요한 변수. 어려운 말 전혀 없었죠.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말 들어가는데 자, 그 방금 전에 요 표 있잖아요. 요 표를 한번 잘 봐보세요. 요 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쉬운 말로 할게요. 제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이거 상식이에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100원일 때 15개 사고자 했어요. 가격이 지금 떨어졌죠. 즉 가격이 천천히 보면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 봐보세요. 여러분 싸졌잖아. 싸지면 많이 사실래요? 적게 사실래요? 당연하죠. 지금 수요량이 늘었어요. 플러스 5가 된 거야.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3 되고 계속 늘고 있어요. 반비례 관계 있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은자 그리고 수직의 가격, 원인, 독립변수, 수평의 결과, 수요량, 종속변수 쓰고 반비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 점에서 요 A점인데 100원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80개를 사겠어요. 오 B점으로 가보죠. B점으로 가격이 내렸죠.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가격이 절반으로 내렸으니까 이제 얘를 나 160개 살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수학에서 뭐 엄밀한 뭘 도출한 게 아니라 이건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일상 경험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법칙 아무것도 아니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뭐와 뭐를 나타낸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 수요 계획, 수요표를 곡선으로 즉 여긴 직선이지만 어쨌든 그 눈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모양이 어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건 수요량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우하향한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공급곡선은 여러분 우상향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반비례하면 그리면 반비례한다를 바로 뭐라 그러냐? 음의 관계다. 마이너스. 음의 관계. 이건 반비례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을. 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합니다.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라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어납니다. 아무 얘기도 아니죠. 가격과 수요량을 갖다 놓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요량 줄어들어요.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수요량 늘어나요. 지금 화살표가 다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음의 관계, 이걸 수요 법칙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질문을 또 이렇게 해보죠. 이 세상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수요 법칙을 만족합니까? 예외 없이 아니요. 수요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재화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펜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재화를 기펜글스라고 얘기를 해요. 기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펜제는 일종의 한 사치제 같은 거 또는 과시소비,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이런 거는 비쌀수록 많이 사요. 여러분이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사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차이를 보여주고 싶거든.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신발이라도 싼 거는 안 사. 비쌀수록 이 사람은 사게 돼 있어. 이런 걸 기펜제라고 한다고요. 남한테 과시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원래 수요 법칙대로라면 수요량이 줄어야 돼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수요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재화가 바로 기펜제다. 예외적인 재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절반쯤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한계, 한계 지불 의사 금액, 이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말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할 건 궁극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 음의 관계를 갖습니까? 왜 우하향합니까? 왜 이런 모양을 갖습니까? 를 설명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왜 우하향하냐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스 커피입니다. 아이스 커피 이렇게 불렀어요. 누가? 3만 원입니다. 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이스 커피 한 잔인데 3만 원이래요. 여러분 사 드실래요? 안 사 드실래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 말도 안 돼. 무슨 3만 원이나 해. 5천 원이면 비싸야 봤자 5천 원인데 5, 6천 원 하겠죠? 근데 3만 원이래. 5, 6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 드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등산을 합니다. 등산. 자, 여기 지금 해가 쨍쨍쨍 내려찌고 있어요. 5시간 동안 등산을 갑니다. 근데 실수로 물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면서 5시간 동안 계속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아니, 그랬더니 어떤 미친 커피 장수가 아이스 커피를 팔고 있는 거네? 그런데 3만 원이래. 자,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사 드실까요? 여러분이 이제 대답이 달라지겠죠.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막 5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먹고 이 햇볕 맞으면서 올라왔잖아요. 오케이, 콜. 3만 원 살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수요를 보고 있잖아요. 소비라고 생각해 좋습니다. 이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목적이 뭐냐면 효용이에요. 효용. 제가 효용이라는 말, 우리가 이런 말로도 쓸 겁니다. 편익. 자,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만족이에요. 다시 여러분이 수요하는 목적, 어떤 물건을 사서 쓰는 목적, 어떤 물건을 사서 먹는 목적은 만족감을 키우려고. 그래서 수요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입니다. 멋있잖아요. 만족 극대화 이러면 없어 보이니까 유틸리티인데 이게 효용 또는 경우에 따라서 편익. 자, 요 두 단어는 수요에만 쓰는 겁니다. 이걸 키우려고 해. 그런데 이 수요를 결정하는 건 요 앞에 한 단어가 붙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한계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 번 나올 겁니다. 한계 효용이 여러분의 수요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효용은 알겠어. 만족이라며. 오케이, 알겠어. 그럼 한계가 뭐야? 이거 수학적으로는 미분인데, 골머리 아파. 마지널이라 그래, 영어로는. 골머리 아파. 자, 우리는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조금 거칠게 이렇게 번역을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자, 이렇게 가봐요. 여러분, 만족한다라는 건 이렇게 땡긴다가 이 표준어 맞나 이게? 당긴다. 뭐가 엄청 땡기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한계 효용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엄청 땡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순간에 땡기는 정도. 이게 한계 효용이야. 자, 등산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한계 효용이 어땠어요? 아이스 커피의 한계 효용이 한 10밖에 안 됐어. 근데 요 상황, 꼭대기에 올라간 상황은 한 800으로 올라갔어. 즉, 그 순간에 땡기는 게 80배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 돈을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 우리가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이라는 것도 배울 건데, 자, 느낌이 오죠? 여러분, 질문 다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수요를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는 그 순간에 얼마나 그 물건이 당기냐 안 당기냐에 달려 있다. 맞죠? 그러면 그 순간에 얼마나 당기냐의 정도를 멋있게 무슨 말이라고 쓰냐? 한계 효용이라고 한다. 됐죠? 한계 효용이 크면 그 순간에 엄청 당긴다는 얘기니까 비싼 값을 내더라도 사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고, 요걸 다시 한번 가보죠. 자, 한계라는 말 마지널이는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영잔이 있었고, 이제 여러분 그래서 커피를 이제 여기 등산을 올라온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영잔이었겠죠. 갈증이 지금 아주 이빠이, 아주 꼭대기까지 와 있어요. 맥스까지 와 있는 거야. 영잔 안 마셨을 때요. 안 마셨으니까 그 순간에 효용은 없어요. 여러분 안 마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한계 지불, 한계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그 커피 한 잔에 지불할 수 있는 이 순간 금액은 얼마겠어요? 아, 요 영잔일 때 여러분이 5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어. 5만 원. 그죠? 아직 맥스점이야. 미칠 것 같거든. 근데 한 잔이래. 야, 한 잔. 그럼 여기에서는 기꺼이 한 4만 원까지 지불할 수가 있어. 왜? 여러분이 한 잔을 이제 사서 드셨잖아요. 한 잔이 영잔보다는 한 잔이 추가된 거야. 그 영잔일 때 만족감. 사실은 이제 영잔부터 출발하는 건 좀 그렇긴 해. 여러분이 좀 한 잔부터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요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잔을 먹었을 때 100의 만족, 그 순간의 만족감이 100이 생겼어. 100이에요. 그래서 4만 원을 지불할 수가 있죠. 의사가 있었죠. 근데 이미 한 잔을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두 잔째. 여러분 한계 효용이니까 그 순간, 그러니까 앞에 한 잔은 상관없이 요 두 잔째를 마시는 순간은 80의 당김이 있는 거예요. 효용이 줄어들죠. 왜? 이미 한 잔을 마셨으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이 갈증이 아무리 나도 한 잔째 먹을 때 정말 최고죠. 정말 시원할 거 아니야. 근데 두 잔째 먹을 때는 어때요? 한 잔째 먹는 순간보다는 작죠. 그 순간의 만족감이. 이미 한 잔으로 충족했으니까. 세 잔째 마실 때는 어떨까요? 그 순간의 만족감이 더 작지. 이렇게 그 순간순간의 만족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어. 왜 그럴까요? 이미 마셨거든, 앞에서. 계속. 이게 그 순간순간의 만족감은 줄어듭니다.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거 경험 법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순간의 한계 지불 의사 금액도 당연히 하락을 하는 거죠. 내 만족감, 내 그 순간에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지불할 금액이 정해지는데 내가 그 순간순간의 만족감이 계속 줄어드니까 똑같이 따라서 그 순간순간에 지불할 의사 금액도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총 효용은 누적되는 거니까 늘어납니다. 여기 100이었다가 80을 먹었잖아요. 100 플러스 80이 돼서 두 번째의 총 효용은 180이 되는 겁니다. 누적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누적된 총 효용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제 사과를 5개 먹었어. 그거와 오늘 사과 한 개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건 어제 먹은 거고,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이 사과가 이 순간에 얼마나 당기냐. 한계 효용이 여러분의 지불 의사 금액을 결정하는 거지, 총 효용, 내가 어제 5개 먹었고 내일 5개를 먹을 거야,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당기는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계 효용이라는 말,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정가면 교수가 옛날에 얘기했나요? 연애,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한번 해볼 때, 데이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 첫 데이트야. 데이트 하여. 그러면 심장박동이 어떻게 돼요? 정말 한 1분에 한 200번씩 뛰어.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처음 데이트를 하잖아. 심장박동이 어마어마하게 뛰죠. 그래서 쭉쭉쭉쭉 가자. 두 번째도 심장박동이, 두 번째 데이트입니다. 뛸 거야. 근데 200번은 안 뛸 거야. 왜? 이미 이 사람 만나봤거든. 약간 이게 뭐냐면 경험해 보면 익숙해져. 익숙해지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80번 뛰어. 자, 그러다가 결혼을 했네. 그래서 결혼 10년 차가 됐네. 자, 이제 와이프를 봐. 또는 남편을 봐. 심장이 몇 번 뛰어? 1분에 한 10번밖에 안 돼요. 심장이 거의 반응을 안 하네. 결혼 15년 차 됐네. 심장이 멈춰.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신선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족감이 크게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그 순간순간의 만족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 상식이잖아. 상식. 좀 어려운 말로 한계효용. 제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느낌을 받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반비례하는 수요 곡선이 나왔죠. 여러분이 자, 이런 거야. 영잔일 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영잔인 바로 이 순간, 영잔인 이 순간, 그러니까 한계죠. 한계. 영잔에서 이 아이스 커피에 대해서 지불할 아직 지불한 게 아니죠. 의사 금액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근데 한 잔에서, 두 잔에서, 세 잔에서, 네 잔에서 지불 의사 금액이 어때요? 점점점 커지고 있죠. 왜? 한계 효용이 체감하니까. 그래서 5잔 때 제가 지금 요렇게 그려놓은 요 높이, 요거는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 5잔째 이 순간은 4잔째 그 순간보다 한계 효용, 즉 당기는 정도가 줄었죠. 그러니까 4잔째에 기꺼이 지불하고자 한 한계 지불 의사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낮아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점들을 다 모으면 우하향하는, 지금 우리 질문이 이거잖아요. 왜 수요 곡선이 우양합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계 효용은 소비를 하면 할수록,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한계 효용, 그 순간의 만족감은 심장 박동수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그 순간순간에 지불할 한계 지불 의사 금액도 당연히 뭐예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됩니다. 떨어지는 거. 요 점들이 지금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은 요 그 순간 5잔째 순간에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에요. 내가 최대로 여기까지 지불할 수 있어. 5번째 데이트,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트 할 때는 최대 내가 데이트 비용으로 5만 원 쓴다. 근데 5번째는 5만 원까지는 못 쓰겠다. 왜? 내 5번째 만족감은 한계 효용은 좀 줄어들었거든. 심장 잘 안 뛰거든. 그래서 내가 한 2만 원까지는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 10번째 데이트 할 때는 뭐예요? 더치페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가면.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니야. 이 말이 좀 낯설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또 반복해보죠. 한계 효용이 떨어집니다. 소비를 하면 할수록,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그 순간의 만족감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순간에 데이트 비용으로 지불할 금액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 횟수와 데이트 비용, 가격은 우하향 반비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내가 총 지불 금액인데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4고요. 4cm고 여기가 10cm예요. 넓이 구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넓이. 그러면 여러분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40이 되겠죠? 이건 이제 적분 개념인데, 자, 여기,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요. 하여튼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수학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4 곱하기 10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10을 4번 쌓았다, 뭐 더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어쨌든, 이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보죠. 요 가격이, 요게 4원이에요. 이게 수요량이라고 10개를 수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 10개를, 한 개 4원짜리를 여러분이 10개를 사셨어요. 총 지불한 금액은 얼마예요? 40원이죠. 가격에다가 이렇게 하면 돼. 직사각형이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4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했다고 쳐보죠. 수요량이 4개예요. 요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 면적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지불하고자 하는 총 금액이죠. 4,000원이죠, 4,000원?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아니, 1,000원짜리 4개 샀어요. 얼마 지불한 거예요? 4,000원. 여기 그림으로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잖아요. 근데 수요 곡선이 그러니까 요 면적이 지불하고자 하는 총 금액이란 얘기예요. 근데 수요 곡선은 수평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요렇게까지니까.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지금 칠한 부분이 있죠. 요렇게 요 면적이 바로 지불하고자 하는 총 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똑같은 논리로 그래, 그 수요 곡선 아래 면적이구나.
그게 지불하고자 하는 총 금액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체크 플러스입니다. 주어진 가격에서 이 수요 곡선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해석, 가격과 수요량이죠. 자, 수요량.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첫 번째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가격을 여기가 1,000원이에요. 1,000원. 요 A점이라고 치고 여기가 10개예요. 1,000원에서 10개를 어느 정도 양을 소비할지 의향을, 그러니까 10개를 소비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반대로 요 10개를 고정시켜 놓고 10개야?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어느 쪽을 고정시키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 수요 곡선이라는 건 주어진 1,000원이라는 가격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개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양. 반대로 주어진 수요량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느냐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개 지불 의사 금액, 다른 말로 한개 지불 용의 금액. 이제 아시겠죠? 주어진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즉 10개를 소비하기 위해 얼마의 금액을, 요만큼의 금액을 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높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 높이가 곧 한개 지불 의사 금액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수요 곡선은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낸 거야. 우리가 나중에 공급 곡선에서 보겠지만 그건 가장 낮은 가격이고요. 내가 최대 10개에 대해서 최대 10개 이 순간 최대 1,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물론 지불한 총 금액은 수요 곡선 아래 면적이다. 요거 조금 전에 했던 요거 얘기한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가 되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질문. 수요 곡선이 왜 우양하는데? 결론 나왔죠? 한교용은 체감에, 그러니까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같이 체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우양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수요 곡선이 우양한 이유를 골라라. 그럼 정답이 뭐가 되냐? 한교용 체감 때문에요. 효용자 대신에 편익을 넣어도 된다 그랬죠? 한계 편익 체감 때문에요. 다른 말로는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적 지불 의사 금액. 하여튼 추가적이 바로 이 추가적 지불 의사 금액이 한계 지불 의사 금액과 똑같아요. 4개, 5개에서 한 개가 더 추가될 때 얼마를 더 지불할 수 있느냐. 수요량이 한 개 더 늘어날 때. 이 추가라는 말이 곧 한계라는 말입니다. 한 개 더 늘어날 때. 그 순간.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 되고 얘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은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용자 대신 편익을 넣어도 된다. 이 데이트할 때 심장 박동수와 한번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쉽죠. 자, 퀴즈 문제 8번 한번 풀고 요번 강의 맞춰보죠. 옳지 않은 것 골랐어요. 수요와 가격입니다. 수요량은 음의 관계 맞죠? 반비례하는 겁니다. 상품 가격이 하락했어요. 가격이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여러분,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근데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요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재화를 뭐라 그랬어요? 열등제가 아니라 기펜제라고 얘기를 했죠.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열등제를 기펜제로 바꾸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은 음의 관계니까 우하향하는 거 맞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나타낸 거니까 나타낸 거 그래프죠. 수요 곡선 가격과 수요량입니다. 무슨 뭐 소득과 수요량이 아니에요.